박만수는 자신의 이름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는 남자였다. 평생을 가장의 권위로 살아온 그에게 가족은 지배의 대상이었다. 아내는 복종해야 하고 아들은 효도해야 하며 며느리는 말없이 따라야 했다. 그것이 그가 알고 있는 가족의 질서였다. 며느리 손유경은 박만수의 이러한 생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여자였다.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입사한 뒤 10년간 묵묵히 경력을 쌓았다. 프로젝트 리더로 활약했고 팀원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리더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녀의 책상에는 인사혁신상이 놓여 있었고 연말마다 인센티브는 월급보다 많았다. 하지만 박만수에게 유경은 남의 집 딸일 뿐이었다. 더 정확히는 자신의 아들에게 밥을 해주고 자식을 낳아줄 며느리였다. 어느 날 유경이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월급이 올랐고 책상이 커졌으며 팀원이 늘어났다. 그녀는 남편에게 기쁜 마음으로 말했다. 여보, 나 승진했어. 드디어 과장이야. 남편은 축하했다. 정말 축하해. 네가 잘해서 당연하지. 저녁엔 뭐 먹을래? 하지만 그날 저녁 박만수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축하가 아니었다. 애, 안 보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게 자랑이냐? 유경은 마치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움직임을 멈췄다. 남편도 행동을 멈췄다. 그 집안에서는 누구도 시아버지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대꾸하는 것이 곧 불효였기 때문이다. 유경은 자신의 분노를 삼키고 밥상을 정렬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손가락은 계속 떨렸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났다. 유경은 계속해서 일을 했다. 회사에서는 성과를 내고 집에서는 밥을 차렸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 도시락을 싸고 저녁 7시에 집에 돌아와 시부모님 진지를 준비했다. 주말에는 시댁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손님을 대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보였다. 그러다 어느 날 검진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다. 임신했다. 그녀가 임신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저 피임이 실패한 것이었다. 하지만 가족은 축하했다. 친정집에서 축하했고 남편도 축하했다. 시모도 칭찬했다. 그런데 시아버지 박만수는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이제 일도 안 하고 내 아들 등골만 빼먹는다 그거냐? 시간이 흐를수록 칭찬이든 비난이든 결국 모두가 며느리를 겨냥했다. 그것이 박만수의 방식이었다. 통제, 지배, 권위의 확인. 몇 달 뒤 박만수의 아들도 회사에서 승진했다. 박만수는 그날 저녁 아들을 불러 말했다. 옛날 같으면 처가에서 소 잡았을 일이지. 너 과장 됐으면 처가를 제대로 대접해야지. 단단히 한턱 쏘라. 우리 집안의 이상을 보여줘야 한다. 그 다음 주말 박만수는 직접 사돈의 집을 찾아갔다. 선물 몇 개를 가지고 그리고 사돈의 문을 열며 말했다. 축하해 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좋은 남편을 만났으니까. 사돈은 자리를 일으켜 인사했다. 아, 사돈 오셨군요. 그날 밤 박만수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족들을 모두 초대했다. 비용은 아들이 낼 것을 뻔히 알면서 사돈의 가족도 함께했다. 박만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했다. 우리 집안이라는 말을 서너 번 반복하며 우리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설명하며 하지만 정작 유경의 승진 때는 어땠는가? 박만수는 입도 번긋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사돈이 유경의 성과에 대해 물었을 때 박만수는 이렇게 말했다. 여자가 일을 잘한다고 해서 뭐합니까? 결국 남편을 도와야 할 텐데. 애 키우고 집안 챙기는 것도 못할 판이니까. 그날 밤 유경은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당신은 아버님이 부끄럽지 않아? 남편은 가만히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대답하지 못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대항하는 것은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뭔 소리야.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유경은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 남편이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1년이 또 지났다. 유경은 아이를 낳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박만수는 이를 기뻐했다. 이제 집에서 손자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겠네. 그해 가을, 박만수는 건강검진을 받았다. 정기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신장에 이상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네요.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저염식을 권했고 정기적인 검진을 강조했다. 술과 자극적인 음식을 피할 것을 명시했다. 그런데 박만수에게 이 말이 통했을까?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유경이 준비한 저염식은 단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다. 아버지 건강을 위해 라고 간곡히 부탁해도 박만수는 웃으며 매콤한 국을 마셨다. 소금도 많이 뿌렸다. 이따위 밥으로 뭐하냐? 죽는 맛이다. 유경은 매번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밥상을 차렸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또 1년이 지났다. 검진 결과는 더 나빠졌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대로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만수의 얼굴이 확 굳어졌다. 아니, 처음에는 그랬다. 하지만 그 며칠 뒤 그의 눈빛이 변했다. 마치 어떤 계획을 짠 것처럼.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 중이던 박만수는 갑자기 말을 꺼냈다. 아들은 부모를 위해 있는 거지. 네 신장 나한테 줘. 유경의 손이 순간 멈췄다. 밥을 담는 그 손가락이 뭐라고요? 들었잖아. 이식이 필요하다고. 넌 아직 젊잖아. 나한테 신장 주면 되지. 유경은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박만수의 얼굴에는 진정성이 있었다. 그는 농담하는 것이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아직 투석도 안 하신다면서요. 왜 벌써 이식 얘길. 너무 말이 많다. 너도 내 손자 베고 있잖아. 내가 죽으면 어쩌려고. 그 말 한마디에 유경은 입덧보다 더 큰 구역질을 느꼈다.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혐오감에 가까웠다. 자신의 신체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그 태도. 마치 자신이 소유물인 양. 마치 신장을 나눠주는 것이 아들의 의무인 양.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박만수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말이 많네. 몇 주 뒤 의사는 아들에게 조직 검사를 권했다. 신장 기능의 정확한 진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그것은 아주 작은 수술이었지만 시모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밤 시모는 폭발했다. 내 아들 몸에 칼을 댄다고!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내 아들 몸에 칼을 대면 나 죽는다! 시모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을 챙기고, 약을 챙기고 돈을 챙겼다. 남편인 박만수도 그 광경을 바라봤지만 막지 않았다. 가봐라. 아들을 위해선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가. 시모는 결국 자신의 언니 집으로 가버렸다. 이틀 뒤 아들은 조직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일주일 뒤 박만수는 아들을 불러 말했다. 아들아, 검사는 잘 받았다며? 네가 그걸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 이제 네가 결정해야 해. 어머니를 택하냐? 그 여자를 택하냐?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마침내 뭔가 깨달았다. 아버지의 협박이 어머니의 가출이 자신의 아내에게 향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아들은 단호하게 선언했다. 아버지께 드릴 신장은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고 말았다. 며칠 뒤 시모는 돌아왔다. 아들의 그 단호한 선언으로 인해
하지만 박만수는 여전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전략을 바꿨을 뿐이다. 그는 몰래 사돈을 찾아갔다. 유경의 아버지를. 요즘은 남도 신장 나눠준다더만. 사돈은 딸 가진 입장 아닙니까? 사돈은 아직 건강하니까. 유경의 아버지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유경이 아버지 나 좀 살려주시오. 진장 이식만이 길이거든. 그의 말은 마치 부탁처럼 들렸지만 끝에는 진심이 아닌 계산이 묻어 있었다. 계산과 권력의 게임. 딸을 담보로 한 그 만남의 소식은 유경의 귀에 닿았다. 아버지가 직접 말했다. 유경은 집으로 돌아가 남편을 찾아갔다. 직장에 있던 그를 부르고 그들은 방에 들어갔다. 여보, 아버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남편은 자신의 아버지가 장인어른을 찾아갔다는 걸 그 순간 알았다. 그건 내가 유경은 남편의 말을 끊었다. 이제 그녀는 참을 수 없었다. 딸 가진 게 죄예요. 아버님 정말 너무하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나온 것은 분노였다. 깊고 검고 치명적인. 그 순간 박만수가 방문을 열었다. 유경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감히 내 아들한테 소리 질러! 박만수는 옆에 물건을 집어 던졌다. 책상 위에 물병이었다. 그것이 유경의 팔에 맞았다. 상처가 났다. 피가 흘렀다. 그리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남편은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봤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을. 그것을 보고도 입을 열지 못했다. 유경은 팔을 감싸 안았다. 피를 막기 위해.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아버님 아들인 게 그렇게 중요하면 나랑 이혼하자.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시간이, 호흡이, 심장이.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아내를 바라봤다. 유경은 진지했다. 농담이 아니었다. 그게 어떤 말인지 알고 하는 거야? 지금 당장 선택해. 나 아니면 아버님. 선택해. 그날 밤 박만수는 아들에게 마지막 칼을 꽂았다. 아들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은 아들을 바라보며 아내는 바꾸면 되지만 부모는 못 바꾼다. 당장 이혼해라. 그리고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절대적인 확신이 서려 있었다. 모두 내 뜻대로 될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놓쳤다. 아들이 이미 깨어났다는 것. 이미 선택했다는 것. 이미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것을. 아들은 천천히 일어났다.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아버지, 저는 이혼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박만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평생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던 남자의 얼굴이 처음으로 그의 권위가 깨지는 순간이 왔다. 유경은 침대에 누웠다. 팔의 상처를 바라보며 그것은 이제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증거였다. 그것은 선택의 순간이 왔다는 신호였다. 밤은 깊어갔고 아침은 멀었다. 하지만 유경은 알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하지만 적어도 자신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유경은 아이를 안고 집을 나갔다. 말없이 눈물 한 방울 없이.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서 수백 번 떠나온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조용히 아버지 앞에 섰다. 박만수는 신문을 펼치고 앉아 있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도 나가겠습니다. 신문이 천천히 내려갔다. 박만수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저도 유경이랑 살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아내는 바꿀 수 있어도 부모는 못 바꾼다지만 전 이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부모로 두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박만수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불효자! 이게 다 그 여편네 때문이지!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아버지, 저한테 불효는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날로 아들은 집을 나갔다. 그 뒤로 박만수의 집엔 아무도 남지 않았다. 부엌엔 밥 짓는 냄새가 사라졌고 거실엔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며칠 동안 그는 문을 닫지 않았다.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올까? 혹시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올까?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전화기도 울리지 않았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오직 약봉투뿐이었다. 하루 2번 식후 복용. 하지만 그는 약 대신 술을 삼켰다. 시간이 흐르면서 몸은 무너져갔다. 눈은 부었고 다리는 붓고 숨은 가빠졌다. 그는 여전히 소금을 찾았다. 이 따위 밥, 짠맛도 없네.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이웃이 이상함을 느껴 문을 두드렸을 때 그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빈 국그릇 앞에 젓가락이 놓여 있었고 그의 눈은 멀리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엔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손자와 아들, 그리고 유경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는 그 사진을 끝까지 쥔 채 세상을 떠났다. 그의 얼굴엔 분노도 후회도 아닌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른다. 그가 불쌍하다고. 하지만 진실은 단순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지배하려 했고 결국 그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이 만든 권위의 감옥에서 가장 고독한 죽음을 맞았다.